이제 20대인데 1억을 모았다. 그리고 내 집을 마련했다. 저는 항상 몰입하는 걸 찾아라. 돈을 모으기 위해서 절약을 하고 그것보다는 내가 지금 해야 될 거에 몰두했다는 거? 돈도 물론 중요한데 사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가 좀 더 중요하잖아요. 1억 모으기에 집중을 하면 인생이 고달파지더라고요. 내가 좀 더 공부하고 싶은 게 있고 발전하고 싶은 게 있는데 당장 나는 1억을 모아야 되니까 할 수 있는 게 제한이 돼요. 돈에 너무 집중하는 것보다는 내 삶에 집중하는 게 돈은 수단으로서 따라오는 거고 오히려 내 삶을 만족스럽게 만들 수 있는 거라서 내가 선택한 내 삶에 대해서 자신감 있고 경제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그냥 당당한 사람이 어른이지 않을까. 세상이 말하는 정답 말고 나다운 삶의 레퍼런스, 요즘 것들의 사생활 시작합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출판 브랜드 웅진 지식하우스의 제작 지원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사 스토리파인더 혜민입니다. 여러분은 돈과 친하신가요? 돈이 우리 삶의 전부는 아니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건 부정할 수 없죠.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선 돈이 필요하고 자본주의 세상에선 돈에 대해 이해해야만 나를 지킬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 보니 한 방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코인, 주식 투자 그런 이야기에 자꾸만 귀가 쫑긋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성실히 하루를 살아갈 의지가 꺾여버리기도 합니다. 내 성실함은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그런 이야기 말고 평범한 사람이 꾸준함을 무기로 성실하게 돈을 모으고 내 삶을 열심히 읽어나가는 이야기가 저는 더 듣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와 비슷한 현실을 살아가면서도 돈을 외면하지 않고 그렇다고 그 무게에 잡아먹히지도 않으면서 젊은 나이에 참 똑똑하게 돈을 잘 다루고 내 삶도 잘 가꿀 줄 아는 그런 친구 한 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럼 인사를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골지입니다. 네, 시골지님 반갑습니다. 오늘 아마 시골지님 팬들도 많이 듣고 계실 테지만 혹시 처음 뵙는 분들을 위해서 누구신지 좀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직장 생활을 9년 정도 하다가 지금은 회사 밖에서 재테크, 자기개발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크리에이터 시골지고요. 최근에 이제 돈이 어렵지 않은 어른이 된다는 것이라는 책도 썼습니다. 사실 시골지님을 저도 이제 평소에 유튜브로 계속 뵙고 있었는데 성실함 그리고 꾸준함, 되게 열심히 사는 약간 그런 아이콘 같았어요. 저는 시골에서 이렇게 상경을 해가지고 저도 지방에서 상경을 했기 때문에 더 와닿는 부분도 많았고 그 도시 생활이 얼마나 각박합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되게 내 온전한 힘으로 이렇게 읽어나가는 그런 과정들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그래서 오늘 조금 더 비하인드 스토리 이런 것들 좀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시골지님이 20대인데 1억을 모았다. 그리고 또 20대에 내 집을 마련했다. 약간 이런 걸로 좀 주목을 받긴 했었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이런 키워드들이 엄청 자극적이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하긴 하지만 그 이면에 시골지님의 평범한 베이스에서 꾸준함과 성실함으로 그걸 읽어냈다는 게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시골지님 처음 상경했을 때 얘기를 조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경상남도 창원에서 초중고를 졸업을 하고 또 어렸을 때는 그냥 남들처럼 좋은 회사 입사하는 게 꿈이었어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운 좋게 대기업에 합격을 해가지고 이제 20살 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올라왔는데 저는 그래도 학교 다닐 때 나름 공부를 조금 하는 편이었어서 제가 다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뭐 당연히 뭐 어려움도 없겠거니 생각을 했고 기술 면접도 잘 봤는지 이제 성적 순으로 연수 반이 배치가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1반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역시 잘하는구나 이렇게 좀 자만심에 부풀어 있었는데 막상 이제 연수를 받으러 가보니까 저랑은 정말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이력들의 친구들이 많고 또 같이 교육을 받다 보니까 저는 완전한 시골지였던 거예요. 시골지가 단순히 제가 지방에서 올라와서 그런 시골지가 아니라 제 시야가 너무 좁았다는 걸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친구들이 저보고 뭐 창원이 어딘지 모르겠다. 너 그냥 시골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진짜? 그때마다 저는 야 어떻게 창원을 모르냐고 너 100만 도시 뭐 창원 모르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친구들은 항상 시골지 특징, 자기 사는 도시 인구수 언급함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솔직히 기분이 나빴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단순히 위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시야의 좁음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뭐 고등학교 때도 뭔가 내가 더 공부할 게 있을까라고 이런 좀 자만심에 조금 쩔어 있었는데 완전 모범생이셨구나. 네. 저는 다 안다고 생각했던 게 알고 보니까 세상은 훨씬 더 넓었는데 나는 이거밖에 모르고 있었고 아 내가 더 공부를 해야겠구나 연수에서 그렇게 느꼈는데 회사에 입사를 해보니까 또 이만큼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진짜 많이 부족했구나. 상경이라는 것 자체가 좋은 회사 들어가면 멋진 삶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새로운 세상을 보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부족함도 많이 느끼고 열심히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시골지라는 닉네임이 처음 생겼던 거군요. 네. 딱 진짜 20살 때 올라왔을 때 그런 이야기인데 그러면은 대학을 가지 않고 고등학교 바로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하신 거잖아요. 그것도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하신 거세요? 일단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그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저희 친언니가 있었는데 저희 친언니는 저보다 공부를 훨씬 잘했어요. 근데 언니도 이제 평범하게 인문계 루트를 가가지고 거기 고등학교를 갔는데 언니가 생각보다 성적이 너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언니는 그냥 중학교 때처럼 똑같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아빠가 언니를 보더니 볼지야 너는 공부에 큰 뜻이 없다면 특성화고에 가서 뱀의 머리가 되어라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공부에 물론 큰 뜻이 없기도 했지만 좀 더 화학적이나 우리가 필수적으로 배워야 되는 거 그런 거 말고 컴퓨터가 더 재밌기는 했거든요. 좀 그 실용적인 나이에. 거. 네. 그래서 차라리 실용적인 거 배워봐도 좋겠다. 어차피 그런 특성화고를 간다고 해서 대학을 못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중3 때 뭐 당장 취업할 생각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좀 더 다른 길이 열려 있으니까 거길 가보자 했다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호기심에 사실 처음은 호기심이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다 대학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대학을 갈 생각이었는데 이제 삼성전자에서 공채가 3월에 떴거든요. 고등학교 3월에. 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넣어보라길래 그때는 넣어봤죠. 근데 어떻게 이제 운이 좋게 합격을 하고 여름 방학 때 이제 연수를 받으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름 방학 때 그 연수를 받으러 수도권에 2주를 가야 되는데 사실 고3 때 2주는 굉장히 크잖아요. 그쵸.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냥 지금이라도 그냥 회사를 진짜? 회사를 포기한다고 할까. 왜냐하면 정말 일생일대의 그런 맞네. 순간이니까. 근데 그냥 가보기로 했어요. 근데 거기 딱 가는 순간 이제 제 시야가 좁았다는 걸 확실히 느끼고 시야가 넓은 친구들을 만나니까 아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을 때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부라는 게 수능 공부하고 있을 때가 아닌데라는 생각이 든 거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화학 공부하고 그래봤자 이 친구들 당연히 못 따라갈 거고 그리고 재미가 없었어요. 그런 공부들이. 근데 이 친구들이 앱 개발을 하고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제 눈에는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연수들을 듣고 와서 아 나는 그냥 취업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취업을 선택하게 됐죠.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알려진 회사고 꿈꾸던 어떤 그런 회사 생활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신입사원의 실제 생활은 그렇지 않았다면서요. 어떤 어려움들이 좀 있으셨어요? 일단은 몰라서 부족하다는 걸 정말 많이 깨달았는데 다행이었던 점은 그래도 제가 항상 20살이었으니까 어느 부서를 가든 막내였고 대부분이 다 잘해주셨어요. 또 뭐 대견하다든지 이 나이부터 뭐 일을 하냐. 그래서 되게 너무 좋다. 그래서 이제 대학 간 친구들이 자기 캠퍼스 생활 이야기를 해도 저도 회사가 컸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캠퍼스 생활을 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이제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당연히 불공정한 일, 불합리한 일, 뭐 회사에서 매출이 안 되면 부서를 폭파시키고 이동시키고 맞아. 그런 일들을 겪다 보니까 아 나는 이 회사에서 평생을 뼈를 묻고 다니려고 했는데 회사가 없어질 수도 있겠고 부서가 없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했고 제가 정말 믿고 따르던 선배가 뒤에서는 저를 무시하고 있던 그런 것들도 뒤에서 듣게 되고 하니까 세상을 내가 너무 투명하게 바라봤구나. 너무 순진했다. 네. 그래서 점점 내 스스로의 그런 스킬도 키워야 되고 마인드셋도 잘 챙겨야겠다라는 그런 사회생활을 배울 수 있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회사에서도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힘든데 혼자 서울에 상경하면 또 힘든 게 주거 생활 아니에요? 저도 이제 지방에서 올라와서 혼자 살 집 구하러 다닐 때 이게 현실인가 약간 이런 거 많이 느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어떠셨어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저는 수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정말 지방에 있다가 경기도만 와도 집값이 엄청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 살던
원룸 오피스텔이 월세가 45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집이 큰 것도 아니고 5평 복층 오피스텔이었는데 월세 45만 원에다가 관리비 15만 원. 근데 그때 제 첫 월급이 세후로 180이었거든요. 당장 3분의 1이 나가니까 이게 타격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신 차려야 된다. 근데 정신을 차린다고 해도 차릴 수가 없는 게 집값이 너무 비싼데 그러니까. 어떻게. 근데 그러다가 이제 회사에서 그 생산 직렬 분들을 대상으로 회사 기숙사를 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저는 직렬이 또 다르니까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TO가 남아가지고 다른 직렬 사람들도 원하는 사람 넣어주겠다. 근데 거기 기숙사가 월 3만 원이더라고요. 근데 월 3만 원이면 1년이면 36만 원이거든요. 근데 내 한 달 월세가 45만 원인데 이거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맞아. 기숙사를 보고 왔는데 기숙사가 5층짜리 건물이었거든요. 근데 엘리베이터도 없고 방마다 화장실도 없고 층마다 이제 화장실이 있어서 공용 화장실 써야 되고 또 제가 들어갈 층은 5층이었어요. 근데 샤워실은 지하 1층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던 게 이제 여름에 더우니까 샤워를 하러 내려가잖아요. 목욕 바구니 들고. 근데 샤워하고 나면은 안 그래도 이제 주변에 동기들이 있으니까 부끄러운데 바구니 들고 그 5층으로 올라가는 과정 자체에서 다시 땀이 나는 거예요. 그러네. 그래서 이게 수도권 생활이 정말 어렵구나. 근데 내가 또 걷다 대고 뭐 누구를 탓할 수도 없는 게 내가 선택한 길이고 그러면서 한참 그런 수도권에 부모님이 사는 친구들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맞아, 부럽죠. 네. 근데 뭐 부럽다고 해도 뭐 달라지는 것도 없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여기 3년 회사 기숙사는 최대 3년을 살 수 있었는데 최대 3년은 다 채우고 나가자. 근데 이게 저는 그때 회사 기숙사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회사 기숙사가 있는 회사도 조금 한정적이잖아요. 그쵸. 근데 요즘은 뭐 공공임대주택, 청년주택 이런 게 되게 많아가지고 알아보면은 또 청년들은 또 소득이 낮으니까 사회초년생들은 맞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또 다들 모르니까 맞아. 또 그런 거 못 들어가고 저처럼 비싼 월세에 살게 되더라고요. 그때는 모르셨던 거죠. 네, 몰랐어요. 저도 진짜 모르고 나중에 알아가지고 네. 왜 그걸 못했지? 이런 생각 많이 했었는데. 특히 사회초년생 때는 당장 회사 적응하기도 바쁜데 맞아. 그런 걸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 정보를 이렇게 찾아봐야 된다는 생각조차 못 하니까 맞아요. 그렇게 놓치고 이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성장하면서. 네,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월급도 세후 180이었다고 했고 아무리 이제 기숙사를 살았다고 해도 1억을 아까 모았다는 게 직장인 월급만으로 이렇게 모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하기 전이죠. 네, 네. 그게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모았어요? 이게 그 180으로 1억을 모았다고 하면 보통 180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연수를 해서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매년 월급이 상승이 되고 그렇죠. 또 이제 투자를 통해서 불리면 이게 눈덩이로 불어나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재테크에 전혀 관심이 없고 지금 내가 회사 적응하는 게 그러니까. 먼저지 그 돈도 전혀 모르고 그래서 사실 저는 그냥 회사 일 열심히 하는 대신 부모님이 이제 돈 관리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 부모님이 연금저축 펀드라는 거를 가입을 시키고 그리고 이금융권 새마을금고에 있는 출자금 통장 요걸 하셨었어요. 근데 사실 지금 다시 제가 사회 초년생으로 돌아간다면 지금은 또 시대가 많이 달라져서 네. 상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지금 돌아간다면 청년 도약계좌라고 하면은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친구들은 이제 연수익률이 네. 보통 한 6%에서 9% 정도 나오는 청년 계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할 것 같고 이제 ISA라고 그 절세 계좌가 있어요. 투자용. 그래서 청년 도약계좌 최대한으로 넣고 남은 돈을 ISA 계좌에 넣으면서 투자를 하면서 돈을 좀 불리면 훨씬 더 빨리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저희 부모님이 그때는 청년 도약 계좌도 없었고 ISA도 없어서 뭐 열심히 연금저축 펀드 이런 걸로 돈 모아두고 뺄 수 없게 해두고 그걸로 이제 연수익률을 높여가면서 월급이 이제 계속 들어오고 또 저희는 성과급을 받으니까 점점 그렇게 쌓였는데 지금은 이제 저처럼 월급을 받는 친구들도 그런 청년 도약 계좌나 ISA 통해서 뭐 1억 많이 모으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이제 대단하다. 중요한 거는 사실 저축도 진짜 중요한데 네. 돈을 더 안 쓰는 거. 그게 네. 나는 너무 궁금한 거야. 왜냐면은 이제 딱 회사 들어가면 뭔가 한창 꾸미고도 싶고 남들 하는 것도 너무 보이고 나 이제 성인이야 이러면서 할 거 되게 많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뭐 놀러만 가도 돈이 막 엄청 많이 나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환경이 진짜 중요한 게 네. 저는
제가 너무 심한 막내였고 최소 다 27, 28살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막내다 보니까 그들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선배나 상사분들을. 그래서 애초에 뭐 남들이 뭘 꾸미고 다니고 무슨 가방이 갖고 싶고 그게 아니라 당장 이분들을 따라가기 바빴던 거예요. 일적인 실력을. 네. 그래서 이제 하필 또 기숙사 살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숙사에서도 그 회사에는 또 프린트 무료로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공부 자료들 프린트 해와가지고 진짜. 기숙사에서 공부하고. 근데 그렇게 어느 순간 3년이 딱 지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약간 자연스럽게 쌓인 느낌이지 돈을 모으기 위해서 절약을 하고 그것보다는 내가 지금 해야 될 거에 몰두했다는 거 그게 조금 컸던 것 같아요. 다른데 눈 돌릴 새가 없어서. 네. 근데 그냥. 근데 지금은 네. 이제 유튜브도 워낙 재밌고 그니까. 또 이제 인스타나 주변에 뭐. 재밌는 게 너무 많은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돈을 쓰고 있어가지고 문제인데 사회초년생 때는 확실히 전공도 물론 있을 거고 아니면 내가 회사에서 하는 일도 있을 텐데 그때야말로 커리어 개발하기도 좋고 돈을 더 벌기도 참 좋더라고요. 돈도 물론 중요한데 사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가 좀 더 중요하잖아요. 맞아. 내가 어떤 직업을 하고.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초년생 친구들이 당장은 할 것도 너무 많은데 내가 몰입하는 게 하나 있으면은 거기에 집중해서 살아갈 수 있으니까 이곳저곳 휩쓸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 저는 항상 몰입하는 걸 찾아라 라고 얘기는 하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조금 더 월급을 올려야지 내 근로소득이 높아져야지 또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도 마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노력을 또 되게 많이 하셨던데 선배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막 이랬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이게 그 회사에서도 대부분이 저는 이제 회사에 입사하면 다 퇴근하고 자기 개발을 할 줄 알았어요. 근데 한 아니죠. 8대2, 20% 분들은 하고 80% 분들은 이제 퇴근하고 피곤하니까 그렇죠. 치맥 이제, 먹으러 가죠. 네, 치맥 먹으러 가죠. 근데 저는 어차피 치맥 먹으러 갈 친구도 없고 왜냐면 골지니까. 그래서 이제 퇴근하고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마침 어떤 부장님급 저희는 수석이라고 하는데 네. 어떤 수석님이 항상 해외 출장을 다니시더니 가끔 이렇게 한국에 복귀하면 저희 신입사원들을 데리고 교육을 시켜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워낙 바쁘고 또 실력이 있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오전 8시에 오면은 본인이 1시간씩 매일 세미나를 해주겠다. 근데 저희는 자율 출퇴근제다 보니까 보통 오전 10시에 출근을 해요. 근데 이게 너무 좋은 기회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저는 이제 오전 8시에 출근을 했죠. 근데 대단하다. 초반에는 우리 신입사원이 한 7명 정도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결국에 한 몇 개월 지나니까 다 떨어져 나가서 저밖에 안 남더라고요. 그치. 근데 이게 이미 거인이 된 사람이 알려준다는 것 자체가 진짜 너무 좋은 기회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제가 3년 동안 회사에서 혼자 그렇게 공부한 것보다 그 수석님한테서 3개월 동안 공부한 게 훨씬 많은 걸 배운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그 수석님한테 그냥 열심히 저는 배웠을 뿐인데 수석님이 얘는 성실하구나가 이제 인식이 되니까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걸 저한테 시켜주시고 저를 데리고 다니기 시작해 주시는 거예요. 좋은 기회들도 네. 생겼구나.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말하면 진짜 꼰대 같은데 그 회사에서 막 열심히 일하면 일만 더 추가된다 이런 말이 많은데 맞아요. 그것도 맞는데 결국에는 내가 회사가 없이도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걸 배우고 내 실력을 쌓은 것 덕분에 이직도 할 수 있는 거고 그쵸. 내 몸값도 올릴 수 있는 거고 자존감도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우리 직장인 시절 때 사실 가장 해야 되는 거는 내 직장에 집중하는 거더라고요. 오히려. 네. 그러니까 계속 이제 퇴사하고 싶다 마음이 있고 항상 네. 이제 바깥에서 뭔가 이렇게 사이드 잡 찾고 이런 것도 좋은데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내 커리어를 더 잘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내 직무를 더 잘하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잘 하게 되면 이제 밖에서도 다른 기회들이 또 생기더라.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그 수석님도 따라다니고 또 어쩌다가 해외 출장도 혼자 가고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부서랑 협업하는 기회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조직이 와해되고 왜냐하면 회사에서 또 매출이 안 나오면 부서를 마음대로 쪼개고 다시 합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부서가 약간 엉망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으면 더 이상 커리어 개발을 할 수가 없겠다. 그리고 이미 부서장님도 많이 바뀌었고 정말 너무 엉망인 부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장기적으로 커리어를 쌓으려면 다른 부서를 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마침 제가 가고 싶어 했던 부서에서 잡포스팅이라고 해서 이제 회사 내부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사람을 뽑는데 올 사람 이러는 공고가 떴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몰래 지원을 했죠. 진짜 그런 거 안 놓치네요. 네. 기숙사 때도 또 바로 또 잡았는데. 그래서 몰래 지원을 했는데
이제 그 부서의 부서장님이 저를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는 이유도 내가 어디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걸 어디선가 그치. 계속 보고 있고 그게 눈에 띄었구나. 예, 우리 상사들도 자기 동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상사 욕을 하는 것처럼 상사들도 아, 우리 부서에 뭐 말 안 듣는 신입사원이 왔는데 이런 얘기도 하는데 야, 우리 부서에 이런 애가 왔는데 일 너무 열심히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거기에 지원했는데 그냥 줌으로 면접 한번 보고 바로 합격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제서야 이제 깨달은 게 회사에 온갖 일들이 많으니까 그 회사를 욕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결국 그렇게 하면 나한테 남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뭐라도 더 한 사람에게 기회가 오고 내 커리어를 쌓을 수 있고 그게 내 자존감을 키우더라고요. 지금 듣고 계시는 직장인들이 다 지금 뼈를 맞고 있는 느낌이에요. 당연히 한 마음 한쪽에서는 나도 좀 꿀 빨고 싶고 약간 좀 편안하게 안주하고 싶은 마음 반. 근데 나도 좀 여기서 더 잘하고 싶고 중요한 일들을 좀 해보고 싶고 이런 마음 누구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저도 이런 얘기를 하면은 주변에서 야 그래도 너는 대기업 다녔으니까 가능한 거지 라는 얘기가 항상 나와요. 대기업에 안 다니면은 이직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이직처가 나를 안 받아주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꿀 빨았으니까. 아무래도 그 회사도 사실 봉사단체가 아니라 사익을 위해서 그쵸. 더 도움이 되는 인재를 뽑아야 되는데 이제 좀 더 커리어 있는 인재가 들어와야 본인들도 발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느낀 게 이직을 할 때 저도 입사한 4년 차, 5년 차까지는 열심히 살았지만 그 후부터는 좀 꿀도 빨고 그냥 대충대충 하면서 다녔던 적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하니까 막상 내가 우리 회사가 이제는 아닌 것 같아서 이직을 하려고 했을 때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저도 한 번에 합격한 게 아니라 한 4군데 정도 떨어졌었어요. 떨어지니까 그제서야 정신이 차려지더라고요. 아, 내가 너무 이 한 회사에 안주했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갈 데가 없구나. 근데 항상 저희 회사에서도 그렇게 부서 쪼개지고 만나고 하는 사람들의 선배들이 하는 말이 회사는 언젠가 너를 버린다. 너는 회사가 널 버리기 전에 너가 회사를 버리고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항상 선배들이 해줬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가고 싶은데 나를 받아주는 회사는 없고 그래서 다시 열심히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내 전공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전공에 스킬업을 하고 포트폴리오를 다시 정비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제가 지원했던 회사 중에서 가장 좋고 복지 잘 해주는 회사에 합격을 하게 됐어요. 근데 대박인 거는 유튜브에서는 얘기를 안 했는데 제가 그렇게 더 좋은 회사에 합격을 해서 첫 직장에 퇴사를 하겠다고 말하는 그 날에 갑자기 인사팀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고 날 부르지? 이제 해서 인사팀 층으로 올라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들은 제가 그때 유튜브를 병행한 지 2년 정도 됐었는데 네. 이제 주변에서 하도 제보가 많이 오니까 저보고 이제 유튜브 그만하라고 얘기하려고 저를 부른 거였어요. 근데 저는 그날 제가 퇴사한다고 얘기를 하려고 출근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 퇴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유튜브 때문에 퇴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알고 이해를 하셨는데 아니요 저 이직했다고 이미 계획이 있었다. 네. 그래서 거기 인사팀에서 그래서 저보고 무슨 심할서 같은 걸 쓰라고 종이를 준비했는데 저는 쓸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저 근데 퇴사할 건데 이거 써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그쪽도 당황을 한 거죠. 근데 그때 딱 느낀 점이 회사 선배들이 회사가 널 버리기 전에 너가 먼저 버릴 줄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 말이 딱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주마등처럼. 그래서 나 잘했구나. 그거 아니었으면 나 이제 유튜브든 회사든 하나 접었겠구나. 그러네. 네. 유튜브를 한 게 그러면 회사 한 몇 년 차 때 시작하신 거예요? 한 6, 7년 차쯤에 시작했어요. 그거는 왜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유튜브는? 회사를 다니다가 아무래도 대학을 졸업 안 하고 회사에 왔다 보니까 이제 한 3, 4년 차쯤에 남들은 이제 이직할 시기에 저는 조금은 회사 생활이 안정이 되니까 뭔가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 대학이나 가자. 안 갔으니까. 그래서 대학을 가게 됐어요. 뒤늦게 또 가셨구나. 네. 그래서 한 4년 정도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느새 또 졸업할 시점이 오더라고요. 근데 졸업할 시점에
이제 저는 항상 출근하고 5시에 퇴근을 해가지고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또 학교 수업을 들었었는데 진짜. 그 7시에서 10시까지의 루틴이 이제 없어진 거잖아요. 학교를 졸업하니까. 그래서 그걸 채우기 위해서? 네, 항상 차 있던 시간이 너무 한가해지는 거예요. 진짜 너무 성실한 사람이야. 그래서 뭘 할까 하는데 그때 한참 나 퇴사할 거야 vs 유튜브 할 거야 라는 게 유행이었어요. 맞아. 다들 이제 네. 허언증처럼 이렇게 항상 하는 말이죠. 근데 퇴사는 내가 어떻게 들어온 회사인데 여기 퇴사하면 나 더 못 들어올 것 같은데 그래서 유튜브는 뭐 잃을 것도 없는데 한번 해보자. 근데 당연히 사실 유튜브도 잘 안 됐어요. 남들도 다 하는데 내가 어떻게 돼. 근데 이제 그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회사에서 그렇게 공부할 때도 그렇고 그래도 뭐 남들이 안 해도 그리고 남들이 안 된다고 해도 꾸준히 하면 되는구나라는 그런 성취의 맛을 보니까 이미 그런 경험을 했었어서. 네, 그래서 안 되더라도 그냥 내가 그냥 내 지식 저장해 놓는 용도로 쓰자 이렇게 해서 그냥 유튜브를 꾸준히 했거든요. 그렇게 6개월을 했어요. 근데 6개월을 하는 동안에도 회사 월급이 있으니까 그쵸. 쪼들리지 않고 그냥 내 맞아요. 할 거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 하니까 갑자기 이제 알고리즘님이 나타나가지고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럼 처음부터 이런 재테크 관련된 걸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처음에는 원래 주제가 3가지였어요. 원래 유튜브도 전략적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 진짜? 해가지고 처음에는 시골집 알뜰살뜰 그리고 두 번째는 대충 요리. 근데 저는 사실 요리에 관심도 없는데 이제는 요리를 해보자. 그래서 요리하는 과정을 담으려고 했고 세 번째는 도시 생활. 진짜 도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뭐 대학 탐방 이런 걸 시골지니까. 네. 근데 코로나 때문에 대학 탐방 이런 거 못하게 됐고 대충 요리는 평소에 요리도 안 하던 사람이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알뜰살뜰 콘텐츠로 이것저것 올리다 보니까 결국은 그 재테크 관련한 걸로 터져서 이제 알뜰살뜰로 계속 가게 된 거죠. 근데 처음에는 이제 초년생 때는 부모님이 대신 이렇게 재테크를 해주셨다고 했는데 언제 그럼 처음 재테크에 눈을 뜨게 되신 거예요? 제가 또 귀인을 만난 게 회사에서 제일 친했던 선배가 재테크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선배랑 얘기하는 그런 모든 과정이 재테크였어요. 입사 2년차, 3년차 때부터 이제 그 선배가 주식 사라고 하면은 주식 따라 사. 그러다가 상장 폐지 당하고. 진짜. 네. 근데 이제 그 선배 옆에 있으니까 카드도 어떻게 만들어야 더 돈도 받고 카드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뭐 연금 저축 이런 것도 부모님 통해서 들었지만 그래도 회사 선배가 말하니까 좀 더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좀 귀인이 많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초반에 올린 컨텐츠들은 사실 어떤 선배가 항상 저한테 알려주던 거를 거의 복사기식으로 복사를 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주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주변 사람이 참 중요하다. 그러면 스스로 했던 첫 번째 재테크는 뭐 어떤 거예요? 스스로 했던 첫 번째 재테크는 삼성전자 주식을 산 거였다. 왜냐면 주식하면 다 돈을 번다길래 그리고 미국 주식은 당장 어렵고 뭐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남들 다 사는 삼성전자 사자. 한 6개월 가지고 있었는데 수익률이 마이너스였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하는 게 아니다. 근데 이제 또 대학교에 가니까 대학교에 마침 은행이나 증권사 다니는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걔네가 그럼 큰 기업 회사들은 먹을 게 없다. 진짜 네가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려면 작은 회사들을 발굴을 해서 그 회사들의 주식을 사는 게 훨씬 수익률이 높을 거다. 그래서 내가 이거 진짜 안 알려주는데 너니까 알려준다 해서 이제 종목 하나를 받았죠. 그래서 그 종목에 투자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경영진이 횡령을 해가지고 회사 자체의 그런 주식이 거래가 중지가 됐고 결국에는 상장 폐지를 하더라고요. 근데 상장 폐지가 뭐냐면 원금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을 투자했으면 손익 마이너스 10% 그게 아니라 원금 100만 원 전체다가 그냥 묶여 있는 거예요. 그냥 휴지 조각이 되는. 네, 휴지 조각. 쉽지 않더라고요. 이제 실패담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어떤 부분에 또 실패를 경험을 또 하셨나요?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 제가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는 실패가 그 이직 시도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회사 안정적이었고 그 금융 선배도 있고 저는 정말 모든 게 너무 만족스러웠거든요. 회사 다닐 때도 그냥 회사 셔틀 다 데려다주고 밥 주고 하는데 근데 이제 회사에서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저희 회사에 제가 존경했던 어른들이 하나둘 퇴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친한 상사분이 이제 부르셔가지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자기 명예퇴직 해야 되니까 너 유튜브 하지 않냐? 나도 유튜브 해보고 싶은데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 귀여우시네. 물어보시던 어른이 있었어요.
나는 분명 우리 수석님을 참 존경을 하고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분들조차도 나이를 먹고 또 회사가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이렇게 퇴사를 당하는구나. 그거를 보면서 내가 빨리 스킬을 쌓아서 나가든지 내 스스로의 그런 힘을 길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까처럼 저는 물경력 쌓았던 시기가 분명히 있고 또 한 회사에 있다 보면 내가 창원에 있었던 것처럼 내가 이 정도 알면 다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직 시도를 하고 보니까 이직 시도에서 면접에서 나한테 물어보는 질문을 보면 내가 어느 정도 아는지 모르는지가 딱 나오잖아요. 근데 그 질문들을 들어보니까 내가 한참 부족하구나. 더 해야겠구나. 근데 나는 이직을 안 하면 이 회사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이걸 진짜 해야 될까? 그 사이에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치, 갈등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뭐 이런 IT 업계에서는 네카라 구베라고 해서 맞아. 네이버, 카카오, 라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결국 어른들은 뭐 네이버, 카카오 잘 그런 거잘 모르고 모르고 삼성전자가 최고라.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이해를 못 하시고 그치. 그냥 삼성전자에 있어라. 굳이 왜 이직을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한테는 이직을 안 하는 게 더 어른들한테도 것처럼. 보기 좋고 그리고 저도 더 도전을 안 해서 좋았거든요. 근데 회사에서 그렇게 하나둘 나가는 걸 눈앞에서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두렵고. 그리고 어른들이 나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희는 입사할 때 그 부서 배치를 뺑뺑이로 하는데 저는 통신 관련한 사업부였어요. 통신 관련한 일을 하는 건데 제 어떤 친구는 프린팅 사업부로 배치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저보다 성적이 더 좋았는데 그냥 랜덤으로 프린팅으로 간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회사 2년 차에 갑자기 프린팅 사업부가 하루아침에 HP사에 매각이 돼가지고 그 프린팅 사업부 전 임직원이 한 2,000명 정도인데 네. 그 2,000명이 이제 빨간 조끼 입고 회사 앞에서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그 시위가 사실 저는 TV에서만 봤는데 제 회사 동기가 그 빨간 조끼를 입고 시위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 만감이 너무 많이 그러네. 교체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부서에 소속됐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상황이 바뀌는구나. 근데 문제는 우리도 물론 저기 사업부 어떡하냐 하는데 우리가 임직원으로서 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길도 없고 그리고 도와줄 에너지도 사실 없고 나도 나 살기 바쁜데 그래서 나가야 된다 머릿속으로는 계속 나가야 된다. 근데 자꾸 무서운 거예요. 밖으로 나가기가. 그치. 근데 결국에는 이제 시도를 해서 최종 합격을 하고 나서도 이게 맞나? 계속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이제 이직한 회사는 또 서울 쪽에 광화문 쪽에 있다 보니까 저는 수원에 살고 있었는데 광화문은 출퇴근도 1시간 반이 걸리거든요. 너무 멀죠. 그래서 이게 맞나? 근데 결국은 이직을 해보니까 내가 삼성전자에서도 다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이직한 곳에 네. 일해보니까. 그래서 이직한 곳에서도 나는 분명 잘 따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부족한 게 많아서 독서실을 끊었어요. 또 다 모든 걸 공부로 해결을 해. 왜냐면 이게 부족하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진짜 너무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다는 게 느껴지니까. 근데 이게 사실 뭐 유튜브에서는 공부하라 해도 내가 공부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쵸. 근데 막상 현실에서 내가 부족한 게 너무 많이 느껴져서 부끄러우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몸으로 체감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자동으로. 너무 부끄러워서. 그래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이제 한 입사하고 3개월쯤 지났을 때 회사에서 너 유튜브 할지 회사 다닐지 정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직을 할 때 회사에 유튜브 얘기를 단 한 번도 얘기를 안 했어요. 일부러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회사에서도 처음에 이직을 할 때 유튜브 그만둘 생각으로 이직을 한 거였어요. 왜냐면 유튜브는 평생 갈 거라고 생각을 안 했고 또 내가 지금 당장은 반짝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살아남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나는 유튜브는 잠깐의 좋은 추억이었고 회사 일 열심히 해야겠다. 이게 제 결론이어서 이직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입사 첫날에 저희 부서장님이 갑자기 회의실로 오라더니 너를 합격시키고 나서 너의 유튜브가 알고리즘에 뜨게 됐다. 만약에 알고리즘에 떴으면 아마 합격 결과가 바뀌지 않았을까 싶다고.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저는 이직하고 나서 뭐 시간이 안 되면은 유튜브 접을 생각으로 여기 왔다. 저는 정말 회사에 집중을 할 생각이다. 이렇게 정말 얘기를 했고 머릿속으로도 당연히 그게 뼛속까지 직장인 마인드. 그래서 그게 박혀 있었어요. 근데 이직한 회사 생활을 3개월 정도 하다 보니까 여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요? 이게 뭐 복지든 연봉이든 다 모든 게 좋아졌는데 저는 사람을 좋아하는 그런 공동체 생활을 좋아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첫 직장에서는 회사 자체가
넓으니까 수원에 있으니까 점심시간 때 같이 산책하고 선배들이랑 얘기하고 그런 것들이 재밌어서 회사를 다녔던 거였는데 여기는 코로나 시절이었고 또 풀재택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랑 친해질 겨를도 전혀 없고 그냥 홀로 외딴 섬이 된 것 같은 거예요. 일만 하고 있고. 네. 근데 그 일도 내가 너무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기는 했는데도 너무 외로운 거예요. 누가 가르쳐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내 스스로 뭐든 다 해야 됐는데 그때쯤에 회사에서 마침 이제 저는 또 제가 만든 사이트가 있는데 이게 사업자가 있으면 사업자 번호를 사이트에는 공식적으로 맨 밑에 기재를 해놔야 맞아요. 되잖아요, 법적으로. 네. 근데 이제 우리 회사에 있던 어떤 분이 그 제 사이트를 보고 사업자 번호를 보고 저희 팀장님한테 야, 제 사업자도 있는 것 같은데 쟤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제보를 했나 봐요. 무섭다. 사실 그 사업자는 삼성전자 다닐 때부터 있었고 아무래도 직장인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회사 다니면서 만든 건 줄 알고 너 사업할 건지 아니면 우리 회사 다닐 건지 결정을 해라 하고 3개월 차에 딱 얘기를 하는데 그때 또 진짜 많이 생각을 한 게 이 회사에 다니면 내가 밖에서 누구를 만나도 보통은 무슨 일 하세요 물어보면은 그냥 직장인이에요 뭐 삼성 다녀요 하면은 끝나는 문제를 유튜브 보면은 괜히 내 채널 말하기 좀 부끄럽고 그래서 회사를 다니는 게 편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딱 선택할 시점에 보니까는 이 회사에서 더 이상 뭔가 되고 싶은 게 없었어요. 옛날에는 내가 여기서 열심히 해서 최소 상무는 돼야지. 그리고 우리 이 부서 선배 내가 열심히 키워줘서 이 부서 선배 데리고 다녀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냥 너무 외딴 섬이어서 더 이상 여기에 미련이 하나도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래 비자발적이지만 도전을 해볼 때가 됐다. 회사 밖으로 나올 때가 됐다. 해서 이제 회사 밖으로 나온다고 했죠. 근데 그때 저희 남편 그리고 저희 부모님 전부 다 반대했어요. 왜 회사를 나오냐? 회사만큼 안정적인 데가 없다. 저희 남편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뼛속까지 직장인이니까 그쵸. 직장인이 제일 당연한 건 줄 알고 저조차도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퇴사를 하면. 근데 막상 해보니까 아무 일 안 일어났거든요. 제가 그때 유튜브를 병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새 프리랜서나 사업자 친구들이 생기면서 그 친구들은 하나같이 저한테 야 아직도 퇴사 안 했어? 나 했으면 진작 했어. 그러니까 직장인 친구랑 사업자 프리랜서 친구랑 반응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장인으로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뭐 이직이라든지 커리어 개발 이런 건 다 해봤으니까 그래 회사 밖에서 이제 도전을 하자 해서 딱 나왔는데 그때는 그렇게 반대하던 부모님 그리고 남자친구가 지금은 그때 내가 틀렸다 네가 옳았다 이렇게 얘기를 요즘은 진짜? 해주더라고요. 왜냐면 지금은 더 이상 이제 뭐 사무실에 8호제 이런 거 안 해도 되고 또 제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소득도 벌고 있으니까 예전에는 되게 얘가 잘 살아남을까 걱정을 했는데 지금은 더 열심히 살고 살아남고 있으니까 그걸 대견하게 봐주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직을 안 했더라면 평생 이제 삼성전자 다니고 있었을 테고 물론 그게 나쁜 삶은 아닌데 그게 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쵸. 이직을 하니까 더 큰 세상을 보고 또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면서 더 큰 세상을 본 거예요. 왜냐하면 유튜브를 병행은 했지만 회사 때문에 못하는 일들이 분명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 근데 회사가 없어지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나한테 제안 오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책도 쓰고 뭐 여러 협업들도 하고 하면서 세상은 더 컸구나. 그런 것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게 스쳐 지나간다. 처음에 상경해가지고 20살에 우물안 개구리처럼 일했는데 점점 그 우물이 커져가지고 정말 세상을 보는 시야가 되게 넓어진 지금의 이런 시골지가 된 그 과정이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는데 되게 또 신기했던 게 최근에 이제 네. 저한테 무슨 글로벌 네트워킹 파티에 오라는 메일이 왔더라고요. 네. 또 그거는 또 다른 세상이잖아요. 그쵸. 저는 생각해 보면은 지금은 어느 정도 다 알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세계로 나가 보면 또 저는 너무 작은 존재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다 안다고 생각했을 때가 제일 위험한 때구나, 제일 어릴 때구나라는 생각이 요즘에 들더라고요. 그렇게 뭔가 직접 부딪혀보고 또 해보고 깨져보고 그러면서 이렇게 세상을 알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을 지금 듣고 있는데 이번 책 제목이 어른이 된다는 것. 사실 근데 우리가 이제 어른이다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뭔가 내 자신을 좀 책임질 줄 알고 제대로 자립했을 때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만의 일을 잘 찾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 그 현실적인 문제들 진짜 혼자 집을 구하고 뭐 돈을 관리하고 이런 것도 떼고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돈에 좀 일찍 눈을 뜨면 그 돈에 눈을 뜬 삶은 어떻게 좀 다른지 약간 이런 것도 들어보고 싶어요.
이제 돌이켜 보니까 지금은 그래도 돈이 또래 대비해서는 조금 많이 쌓인 편인데 내가 불편하게 안 살아도 되는 게 가장 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회사에서 1년 차 때는 돈이 없으니까 그 5층짜리 기숙사 샤워실 왔다 갔다 하면서 땀나고 그렇게 불편하게 살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돈이 없어서. 이제 수원에 살면서 또 이직을 하니까 그 광화문까지 가는데 출퇴근에 또 1시간 반이 걸렸어요. 근데 이사를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광화문 근처는 또 비싸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사무실도 강남 쪽으로 옮겼고 또 남편도 이제 강남 쪽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잠실로 이사를 왔는데 출퇴근이 10분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돈을 열심히 모아왔으니까 이제는 몸이 편안해지더라고요. 물론 이제 저희가 뭐 잠실에서 엄청 좋은 아파트에 살고 그런 것도 아니고 빌라 월세살이 하거든요. 네. 근데 예전 같으면은 남들의 눈이 좀 의식이 될까봐 뭔가 빌라에 못 들어왔을 것 같은데 지금은 우리가 자산이 있고 그리고 스스로 자립을 하고 있으니까 빌라에 살든 어디에 살든 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몸도 편안해졌는데 남 눈치도 볼 필요가 없고 진짜 자유롭게 어른처럼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에는.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네. 내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그런 주거지나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다. 네. 근데 확실히 돈이 없었을 때는 선택은 당연히 못하고 현실에 안주하면서 현실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걸로 불편하게 살아야 되는데 돈이 많을수록 불편한 걸 안 해도 되고 내가 나랑 조금 다른 사람을 안 만나도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또 그런 거 있어요. 우리 결혼식장 친구들끼리 가면은 다 요즘은 명품백 하나씩 들고 있어서 이제 저도 최근에 저희 시부모님이 그래도 하나 사라고 용돈을 주셨어요. 근데 굳이 사야 될까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이걸 어디에 투자하면 얼마인데 이런 생각 드시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저희 남편도 이제 자기 친구들의 아내가 다 결혼식장에 그래도 명품백 하나씩 들고 오니까 그래도 골지도 하나 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득 아니 그 친구들은 그 친구들이고 남 결혼식에 내가 뭐하러 비싼 돈을 주고 그걸 사서 갈 필요가 있지라는 생각이 그치. 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저희 사무실에는 애들 다 백팩 메고 오고 에코백 메고 그걸 들고 갈 곳도 없거든요. 그렇게 남을 의식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 오히려 내가 그래도 지금 집이 있고 한데 에코백을 메고 다니면 그게 더 간지인 거예요. 남들도 다 명품백 있으니까 그래 나도 하나는 사야 될까? 이렇게 그래도 남 시선을 의식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것도 전혀 없고 그렇게 점점 신경 쓰고 뭔가 재고 따지고 그럴 게 전혀 없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그래도 그런 거 있잖아요. 결혼할 때도 소개팅을 할 때도 이제 현실적으로 결혼을 생각하고 만나야 되니까 뭔가 이 사람이 그래도 재테크에 관심이 있는지 돈은 얼마나 모았는지 그런 게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데 어느 정도 이제 조금은 모으니까는 상대가 재테크에 관심이 없고 모은 돈이 없더라도 내가 이제 이 사람을 이끌고 가면 되는 거니까 그냥 그 사람의 성격만 보고 온전히 결정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오히려 내가 없을 때일수록 재고 따지는 게 너무 많고 왜냐면 내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선택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좀 더 내 거에 자신감이 생겼다? 약간 내가 하는 일이라든지 내 선택이라든지 결정에 좀 자신감이 생겼다? 이렇게 저는 좀 보이네요. 오, 맞는 것 같아요. 자신감. 이제 조금 달라졌잖아요, 상황이. 그래서 20대 때 이제 그런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빨리 돈에 눈을 뜨고 이런저런 시도도 많이 해보고 집까지 사고 이런 도전을 했는데 지금은 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를 나와서 이제 독립을 했잖아요. 그럼 또 많은 게 달라질 것 같아요. 이제 매일 규칙적으로 들어도 월급도 없고 돈을 이제 받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누군가를 뭐 고용하기도 하고 돈을 주는 입장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일을 그냥 오는 거 내가 했던 입장에서 이제는 내가 일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일도 없는 약간 이렇게 되잖아요. 사실 프리랜서 프리워커가 되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 돈에 대한 생각도 바뀔 것 같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도 좀 바뀔 것 같은데 좀 어떠세요 요즘에? 저는 제일 많이 느낀 게 그때 내가 회사 생활할 때 우리 부서장님들이 참 대단한 거였구나를 많이 느꼈어요. 왜냐하면 저는 직장 시절 때 막내고 하니까 시키는 일 잘하면 됐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시키는 일 열심히 하고 일하는 사람은 난데 왜 내가 월급을 제일 적게 받지? 그럴 때 또 그런 생각하게 돼. 네. 그리고 또 우리는 진짜 기술을 다루는 부서인데 왜 영업 부서가 돈을 제일 많이 쓰지? 아니 영업 부서 맨날 술 마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나한테 일을 주는 사람이 없으면 기술이 쓸모가 없고 그러니까 영업부서는 일을 따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만큼 돈 투자가 필요한 거였고
각자 이렇게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너무 내 좁은 시야 안에서 살았구나. 내가 열심히 일한다 해서 그게 단 줄 알았구나. 근데 회사 밖으로 나와 보니까 회사 밖에서는 누가 나한테 일을 안 시키잖아요. 맞아. 내가 만들고 내가 따내야 되고 능동적으로 해야 되는데 시키는 일 잘하는 거 그건 당연한 거고 이제는 능동적으로 내가 일을 찾고 내가 해야 되고 오히려 규칙적으로 살아야 더 살아남을 수 있고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내가 더 열심히 살게 되더라고요. 회사 다닐 때도 나름 열심히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그래도 고용인이었잖아요. 누구한테 고용이 되는 그리고 시키는 일 잘하면 되는 그리고 그게 다인 줄 알았고 근데 이제 사업자 세계로 나와보니까 시키는 일만 잘 하면은 이제 평생 직장인으로 남는 거고 물론 직장인으로 남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뭐 당연히 그것도 하나의 삶의 방식인데 회사 다니면서도 회사에 불만이 있고 또 내가 무언가 개척하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왜 이렇게 일하지? 이렇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하고 뭔가를 계속 제안하고 만드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회사 밖에서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사 밖은 그래도 내가 하는 만큼 성과가 따라올 수 있고 물론 이제 잘 된다면 따라올 수 있는 반면에 회사에서는 사실 열심히 해도 그게 내 부서의 일이 되니까 그게 좀 더 펼쳐나가기가 한계가 있는데 회사 밖에서는 그래도 안정된 포지션이 있으면은 내가 하는 대로 돈도 벌고 여유도 생기고 또 나를 위해 일해줄 사람들을 또 고용할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좋은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다 각자의 장단점이 있는데 이제 사실 한 30쯤에 사람의 인생이 많이 바뀌는 걸 선택을 많이 하잖아요. 뭐 누구는 퇴사를 하고 누구는 이직을 하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저도 딱 그쯤에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거를 선택해도 장단점이 있어서 내가 선택한 거를 내 스스로의 정답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회사를 안 나왔더라도 뭐 유튜브도 안 했더라면 직장생활 열심히 했을 거고 또 그러면서 만족하면서 살았을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내가 비자발적이지만 회사 밖으로 나오는 걸 선택을 함으로써 더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내가 일을 따내려고 능동적으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지금 삶도 저는 너무 만족스럽더라고요. 약간 그런 생각은 어떻게 좀 바뀌었어요? 돈에 대한 생각? 돈에 대한 생각은 사실 요즘에는 뭐 1억 모으기 이런 게 유행이기도 하고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제가 사회초년생 때 그랬던 것처럼 1억 모으기에 집중을 하면 인생이 고달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좀 더 공부하고 싶은 게 있고 발전하고 싶은 게 있는데 당장 나는 1억을 모아야 되니까 할 수 있는 게 제한이 돼요. 근데 사실 내가 뭐 학원이라든지 아니면 강의라든지 모임이라든지 이런 데 돈을 투자해보면 거기서 얻는 게 더 크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 1억 모으기 물론 좋은데 그것보다 내가 인생에서 뭘 더 하고 싶은지 거기에 집중하는 과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회사 다닐 때도 물론 제 커리어에 집중을 하긴 했지만 지금도 예를 들어 10억 모으기, 20억 모으기 이런 것보다는 그냥 어떻게 하면 내 인생 더 잘 살지 내가 더 업무적으로 만족스러울지 그런 걸 생각을 하고 거기서 돈은 그냥 따라오는 게 되더라고요. 회사 다닐 때는 그냥 항상 고정적인 월급이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하는 만큼에 따라서 돈이 들어오고 하니까 좀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돈에 너무 매몰되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사실 시골지님은 그때도 계속 자기 커리어 개발하는데 열심히 하셨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월급도 상승하고 이렇게 했던 과정들을 지금 들었기 때문에 아마 이걸 들으시는 분들도 그렇게 지금 하던 일이나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들고요. 저는 이제 시골지님이 책을 낸다고 하면 왠지 뭔가 재테크 책을 내실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 돈이 어렵지 않은 어른이 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거의 에세이로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이런 정보들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제목을 또 쓰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시골지님이 생각하셨던 어떤 멋진 어른의 상이 있었을 텐데 그런 건 어떤 거고 그리고 나는 어떤 어른이 되고 싶은지 이런 것도 들어보고 싶어요. 책 제목을 저렇게 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너무 돈에 집중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제 경험으로 봤을 때 돈에 너무 집중하는 것보다는 내 삶에 집중하는 게 돈은 수단으로서 따라오는 거고 오히려 내 삶을 만족스럽게 만들 수 있는 거라서 좀 더 그런 사회생활에 대해서 좀 더 담아봤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원래는 이제 시골주에 처음 하는 돈 공부 그런 식으로 제목이 잡혔었어요 출판사에서. 그런데 제목에 돈 공부가 있으면 정작 정말 돈 공부가 필요한 사람들은 어렵게 느낄 거거든요. 근데 제가 돌이켜봤을 때 돈 공부가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렇게 딱딱한 느낌의 그런 동공부 책보다는 좀 더 보편적인 제목을 넣었을 때 관심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 채널의 구독자분들은 이미 다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많고 다 돈 공부 알아서 잘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알아서 잘 하시니까 사실 제 책이 없더라도 잘 사시는데 정말 필요하신 분들은 좀 더 그 돈 공부에 대한 허들을 낮추고 부담 없이 읽어볼 수 있는 책이면 진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분들께 도움이 되고 싶어서 그런 제목을 쓰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어른이 된다는 것 자체가 예전에는 당연히 내 집 한 채 있고 내가 커리어적인 면에서 멋지게 다니고 아침마다 이제 출퇴근길에 멋진 셔츠 입고 구두 신고 또각또각 다니는 그런 모습을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내가 선택한 내 삶에 대해서 자신감 있고 뭐 경제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그냥 당당한 사람이 어른이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시골지님은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 이게 항상 어려운데 내가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내가 아직도 부족하구나를 많이 느껴요. 나는 다 안다 생각하지만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세상은 더 크고 그리고 맞아. 그 최근에 만난 30대 후반의 어떤 분도 보면은 네. 그분이 본인은 사람을 잘 알아본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새로운 사람에게 상처도 받고 실망도 하고 오히려 내가 사람을 안다는 거 그 자체가 내가 되게 거만한 거고 내가 스스로를 뭔가 편견 안에 넣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30대 후반의 어른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내가 아직 다 알기는 멀었구나. 오히려 겸손할수록 더 주변에서 많이 배우고 또 좋은 사람들 만나고 나도 더 많이 성장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어른이 되기 위해 열심히 아직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기대가 돼요. 이제 30대잖아요. 이제 30대 어떻게 보내실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 어떤 30대를 살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회사 다닐 때는 뭐 승진하는 게 꿈이었고 뭐 영어 성적 뭐 1등급 맞는 게 꿈이었고 그런데 지금은 진짜 온전히 사회 밖에서 내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물론 이제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지만 지금처럼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할 일이 있고 그 루틴적인 내 일이 있다는 거 그걸 계속 유지하면서 이제는 가족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이제 또 베이비들도 열심히 만들고 좀 더 가족에 집중해보지 않을까 싶어요. 좋습니다. 오늘 그러면 이렇게 시골집님과 오늘 조금 다른 돈 이야기인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사는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또 나는 20대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골지님한테 돈과 친해지는 도구들을 좀 요청을 드렸는데 오늘 가져오셨죠? 네. 네, 그 도구들은 요즘새 유튜브 멤버십 회원이 되시면 툴박스 콘텐츠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새 콘텐츠는 이제 유튜브 영상뿐만 아니라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팟빵 등 오디오 채널에서도 라디오처럼 들으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출퇴근길에 작업하면서 편하게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 주에 또 만나고요. 네, 시골지님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